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1타 시사 오늘은 허은하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의 허은하 수석 대변인입니다. 네, 당이 좀 시끄러워가지고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일단 제3지대 빅텐트가 올려진 지 열흘이 됐는데 합당의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오늘 모두의 이목이 모였습니다. 오늘 오전 두 공동대표의 입장 발표가 있었고 시작은 이준석 대표의 라디오 인터뷰였습니다. 이준석 대표, 김종민 모욕적인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반응하지 않고 다 삭힌 것은 당대표로서 통합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자, 일단 본인이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오늘 오전 11시 이낙연 공동대표가 예정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 모습은 직접 영상으로 보시죠.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습니다. 통합은 좌초했지만 저의 초심은 좌초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졌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합니다. 그러나 법적 합당 이전에 신당 판도가 분명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거대 양당의 양극화된 정치 구도 속에 제3지대 신당에 대한 기대, 또 개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참 컸습니다. 자, 허 대변인님, 지금 파국이 맞습니까? 네, 파국이라는 단어까지 이제 언급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참 가슴 아픈 일이고요. 기대하는 만큼의 어떠한 그 화합하는 모습과 신나게 선거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대표였던 이낙연 대표께서 기존의 어느 때보다도 되게 빠르게 결정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저희 이엣 그 개혁 신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놀라우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결정하실 거란 생각을 좀 못했고 그래도 좀 통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애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마도 라디오 뉴스에 나와서도 공동대표 이준석 대표도 그러한 발언들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이제 공지가 됐었었죠. 기존에 이준석 대표가 토요일에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서로 이제 대화를 잘 나누고 그러면 월요일 최고위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하고 기자회견을 기자들에겐 죄송하지만 접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일요일에 김종민 최고가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말을 이제 쏟아내셨는데 이제 그 안의 말들이 조금 담아내기 좀 어려운 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입장에서는 참았던 것 같아요. 정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친 말까지 좀 했고, 이렇게 그죠? 언급하기 좀 어려운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고 또 오늘 그 기자회견 하셨을 때도 좀 발언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발언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놀란 면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노력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입장도 있고요. 서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빠른 그 합당을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조금 이제 헤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복주 정의당 전 부대표 입당,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공관위원장 모시는 문제 등등으로 갈등이 있었다. 또 박원석 전 의원은 굉장히 격앙되게 이준석 대표한테 우리도 국민도 속았다 뭐 이런 얘기했고요. 이준석 대표의 국민의힘 복귀 플랜에 이용당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나친 표현 들려보셨어요? 네, 지나친 표현이고 그 부분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기로 네네. 저희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함께 했었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이라는 것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좀 과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느 지점을 속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고위에서 의결을 한다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지 않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국민의힘에 잠시 의원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때 최고위를 할 때도 의결 사안에서는 의결을 하고 숫자에 따라서 이제 다수결이죠. 이때는 다수결에 따라 결정이 되면 그 전에는 토론을 하면서 다툼이 있더라도 결정 후에는 웬만하면 따르는 것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할지 오늘은 조금 좀 자중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논의의 핵심이 선거 전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뭐 위임하는 안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끄러웠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 또한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 전권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한테 위임하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캠페인 관련된 거죠. 네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백부를 통해서도 공동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대선을 치룰 때도 59조 쇼츠 같은 정책들을 저희가 빠르게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책에 대한 캠페인은 대표에게 위임해서 그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그 원희룡 장관이 그때 정책을 담당했었거든요. 네. 두 분이 알아서 좀 진행했었던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도 올리고 인기를 얻었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위임해달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선거 내내가 아니라 아직은 공관위가 꾸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았는데 그 전까지도 그래도 우린 캠페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요청을 했었던 것으로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이제 뭐 각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 어쨌든 개혁신당은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네. 5세력이 뭉쳐서 한 세력이 빠져나갔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해오던 대로 문제없이 가야 되는데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희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위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개혁신당은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양당의 모습과 좀 다르게 민생에 가까운 정책들을 빠르게 내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토론하고 그러한 정책들 발표하는 것을 되게 주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속도를 좀 내고 싶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좀 속도가 다른 것보다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지지율이 그닥 높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지지율을 높여서 후보 등록과 공관위를 꾸렸을 때 더 많은 후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좀 속도가 조금 느린 부분이 있어서 좀 어제 오늘 지속적으로 지금 정책 발표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시끄럽든 뭐 조용하든 어쨌든 민주당 국민의힘은 공관위 구성이 돼서 공천이 쭉쭉 되고 있는데 지금 공관위원장 문제 아까 말씀드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얘기도 나오는데 두 분들이 뭐 고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진짜 이렇게 구인난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구인난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정중하게 모실까에 대한 부분이라서 좀 아쉬운 점은 저희가 그 선대위원장, 아까 공관위원장으로 어느 분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았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각각 그럼 이분은 누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내부에서 또 공론화 시키면서 이분은 좋을 것 같다 아니다도 얘기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뭐 A, B가 있다면 각각 이분은 누구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국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중입니다. 근데 질문 자체가 김종인 위원장이 뭐 멘토에 가까운 분이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뭐 그런 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예. 먼저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스포일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의 이름은 그 성함은 사실 최고위에서 먼저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네, 백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지율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뭐 4%, 6%뭐 여론조사별로 조금 다른데 생각보다 이 플러스가 안 나고 마이너스가 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당층 이분들의 마음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중도층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통합 뒤의 지지율 하락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른 문법들로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네. 되지 않은 지점은 아마도 이거에 그 예를 들어서 기존의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민주당 계열 사람들끼리 만났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념적인 부분의 사람들이 만나서 호남 지역을 가져갔다라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확실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이념적 차이가 있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뜨겁고 차가운 게 함께 만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퀘스천을 갖고 있으시면서 그 무당층에 계신 분들이 저희를 지지해 줄지 지지해 주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그 국민의당의 기존의 그 지지율을 좀 한번 살펴보니까 한 3월 달까지 3월 한 20일 그 주까지도 8%를 유지를 하다가 그 후에 급속도로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네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8%까지는 나와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결별의 날을 맞고 보니까 가장 먼저 비난, 비판, 보조금 때문에 어설프게 일부러 급하게 합치고 또 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 하거든요. 양정숙 의원 영입하면서 몇천 될 게 6억 6천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뭐 기부하거나 반납하거나 진정성을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국고 보조금 반납 조항이 없다 그러던데요. 네, 그 지급할 당시의 의원수 기준이고 그 후에는 탈당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좀 환급 조치가 불가능하다라는 네네.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만약 필요하다면 이것을 국가에 뭐 반납이 아닌 그 기부하겠다 이런 네네. 말씀도 했었는데요. 그것도 또 알아보니까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기 전에 그럼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는요. 저희가 아무래도 정책을 내고 있는데 법을 내야겠다. 혹여라도 이렇게 조건이나 문제가 있을 시 언제든지 국고로 반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네.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들어갔을 때 이 법을 만들어 고스란히 그 돈을 모아놨다가 되돌려 드려야겠다라는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그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양당은 더 많은 돈을 가져갔다. 국고보조금. 네.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든 국고보조금은 가져가는 겁니다. 아마도 저희가 5분을 모시게 되는 이유는 그 숫자 때문일 것이 더 큰 겁니다. 1, 2, 3번이 돼서 지역구를 띄시는 분이 같은 번호로 그 선거할 수 있도록 하기 네. 위한 노력이었지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위성정당을 양당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위성정당에는 또 국고보조금 안 받으실 건지 왜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기득권 양당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민들 보시기에 좀 오해가 없도록 이 부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이 민주당으로 시선을 옮겨 보면 하위 10% 명단, 20% 명단이 나와서 뭐 전화를 받았다 등등 소란스럽습니다. 자, 의원들의 사례를 통해서 오늘의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먼저 국회 부의장 4선의 김영주 의원 하위 20%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등포 지역구죠. 날 반명으로 낙인 찍어 컷오프 명분을 만들었다. 대체 어떤 근거냐? 자, 하위 10%를 받았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뭐 대표적인 비명계라는 평가를 받은 분인데 단 한 번도 권력에 줄려 서지 않았고 계파, 패거리 정치에 몸담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자, 뭐 같이 의정 활동 해 보셨는데 네. 글쎄 외부에서 보는 분들은 김영주 의원 뭐 좀 지난번에 한동훈 위원장과 안민석 의원이죠 얘기할 때도 뭔가 좀 중립적으로 제재하려는 모습도 있었고 박용진 의원은 대표적으로 뭔가 한 소리를 하는 그런 그렇죠. 예. 의원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영주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고등학교 또 선배님이시기도 네. 하고 부의장님 무학여고인가 네, 무학여고입니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선배님이신데 네네. 같이 상임위를 했을 때도 저는 사실 몰랐는데 먼저 저 챙겨주시면서 네. 내가 자네 선배요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야 대치가 있을 때도 대화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셨고요. 의정 활동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부의장이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컷오프 명단에 올라갔는지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결과고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잘 아는 예전에 방송하면서까지 알았던 분인데 또 대학교 선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분 같은 경우가 어떻게 컷오프가 될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이재명 대표가 전략을 잘못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본인에게 해가 될 만한 추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라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천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도 그렇고 상당히 뭐 나름 인정을 받는 그런 일 잘하는 의원 아닙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대선의 꿈이 있기 때문에 예. 큰 행보하시려고 하고 중도적인 차원에서 뭔가 그 확장성을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는 분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위 10%, 20%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기계적인 물갈이로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치 자체를. 저도 뭐 국민의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네. 그 수치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히 유동적이고 고무줄 같은 거라서 그래서 4천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10%라던가 20%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 당당하게 그래 난 잘못했어라고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김영주 부의장이 일단 탈당 선언했고 박용진 의원은 치욕적이지만 굴욕적이지만 일단 남아서 경선 승리를 해서 당에 남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하위 10%, 30% 감산인데 경선 이기는 게 참 어려운 게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어려운 게임에서 이기면 이제 당장학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위 10%, 20% 오는 22일까지 이제 모두 통보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수가 좀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3지대 측에 많은 인사들이 좀 몰리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애초에는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 더 많은 이러한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많은 의원들이 빠르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더 빠르게 망하고 계셔가지고요. 근데 국민의힘 생각보다 예. 지금 공천이 분위기는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예상했던 네네. 것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지금까지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뭐 이제 큰 소란은 없는 그렇죠. 거죠? 이제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쉬운 숙제를 먼저 풀어서 어려운 숙제 이제 70석이 남아 있는데 네. 이걸 뭐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큰 숙제일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조삼모사 같은 게 잘 들여보다 보시면요. 친윤과 용산과 그다음 친한들이 모두 다 공천을 받았고 거의 다 단수 공천입니다. 네. 이것도 그렇게 뭐 합리적이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1대 때 공관위원장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네. 공천을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 그대로 다 살린 것은 그럼 이 공천은 잘한 것이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 국민의힘도 그렇게 잘했다라고 볼 수 없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못해가지고 망해버리니까 네. 왠지 국민의힘이 잘해 보이는 거 예. 이게 저희에게 그닥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영주, 박용진 의원이 뭐 사실상 컷오프 대상까지 간 건데 자, 민주당의 성적표 글쎄요 성적표를 받지도 못하고 컷오프 됐다 이렇게 반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학진 전 의원 뭐 친명계로 이재명 대표와 오랫동안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죠. 형님 꼴찌했대요. 형님이 1등을 해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서 일각에서는 친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뭐 알려준 거다 배려해서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문학진 전 의원은 상당히 불쾌해하면서 반발했죠. 반면 동작을의 조선 이수진 의원도 상대 진영보다 2, 3%포인트밖에 앞서지 못하는데 경쟁이 되겠냐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자, 이재명 대표의 번호가 뜨면 상당히 좀 공포스러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허은하 대변인께서는. 뭐 저희 당에도 민주당의 그러한 사천, 그러니까 패권 정치에 대해서 이재명의 사당이다라는 것 때문에 반발해서 나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너무나 다 예상하고 계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지에 대한 게 이미 그 리스트는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시원하게 잘라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뭐 기존의 친명들 중에서 이런 분들까지 이렇게 전화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문제들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신청하지도 않은 인물이 뭐 포함되고 그랬다라는 그러니까요. 그러한 절차적 문제들 이것은 추후에 아주 큰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일들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여론조사라면 당 공관위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기관이 그렇죠. 전화를 했다. 예. 그것 때문에도 말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진짜로 민주당다운 건가? 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180석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180석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그냥 지킬 수 있는 숫자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만 살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저희 내부적인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관위원장도 지금 민주당의 공천에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이죠. 뭐 밀실 공천이 뭐 없다 이런 얘기했다가 추후에는 제발 않도록 노력하겠다. 글쎄요, 민주당의 공천
뭐 사당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어느 정도는 좀 수긍이 가는 모습이에요. 예, 이제는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도 그 사당화라는 단어를 네네. 아실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저희가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그 축구장에서 열심히 축구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축구를 관심 없어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서로 싸우고 있고 그 룰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좀 올바르지 못한 정치는 좀 이제 끝내야 될 텐데 그나마 저희가 좀 개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에게 그 자신감과 그리고 개혁신당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에 경고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의외로 비윤이라던가 비주류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네.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것은 뭐 미꾸라지는 물을 흐리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살아남을 수 있어서 봤을 때라도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 들어갔을 때 기본 양당의 분들께서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바라보셨을 때 그 문제점들 그러한 것들을 중간에서 이 개혁신당의 의원들이 좀 흔들어 놓을 수 있어서 네. 국민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치,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리더십으로 이 국면을 좀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좀 시끄러울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4시에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윤영찬 의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윤영찬 의원과 박용진 의원 또 다른 의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윤영찬 의원은 마지막에 접고 당에 네. 남았는데 지금 공천 문제 때문에 또 기자회견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면 어느 때보다 공천 속도가 좀 나고 있는데 갈등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전략 공천, 단수 공천을 최소화하고 모두 경선으로 가라. 친윤, 뭐 찐윤 관계없이 모두 경선 가라.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나름 전략인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제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어려운 네네. 문제 뒤에 풀었고요. 그리고 돌려막기를 통해서 사실은 국민 눈속임 저는 공천 같아 보입니다. 들어갈 분들은 다 들어갔다. 네, 곳곳에. 들어갈 분들 다 들어가셨습니다. 한번 다 확인해 보시면은 평상시에 뉴스에서 봤던 친윤들의 이름 그리고 기득권과 함께했던 그분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수 공천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선을 하는 자리에도 저분하고 그러니까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경쟁이 되나? 그러니까 형식적 경선이다. 형식적 경선도 눈에 띕니다. 그 이철규 의원 이런 분도 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찐윤인데 좀 그렇죠. 경선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 비교를 한번 함께 경선하시는 분을 좀 비교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뭐 누군가의 이름을 대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네. 꼼꼼히 제가 이제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점은 왜 이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실까라는 거였습니다. 잘 됐다라고 느껴지는 건 아마도 조용하기 때문일 텐데요. 저희 개혁신당도 좀 조용한 걸 배워야 되나. 근데 저희는 좀 시끄럽겠다라는 것을 이미 천명했기 때문에 서로 목소리 내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70명 남은 분들 어떻게 공천할지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네, 강남 을 공천 신청한 전직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관이 서로 부딪히니까 둘 다 다른 데로 보내버리는 그리고 강남을에 어떤 분이 들어갈지 모르겠으면 그런 것도 좀 전략인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도 전략인 들었어요. 돌려막기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돌려막기 전략으로 예. 잘 좀 빠져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진 전 장관이 서대문 을 간다고 하고 이원모 전 비서관 용인갑 간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근데 좀 드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그럼 지역 구민들은 뭔가 그렇죠. 네, 이분 오고 저분 오고 그럼 아무 분이 와도 당선시켜줘야 되는 곳인가 찍어줘야 되는 곳인가 이런 의문도 좀 들더라고요. 바로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이원모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 측 사람이 중요해서 이렇게 돌려막기해서 용인갑으로 보내버린다면 네. 그럼 진짜 용인갑의 그 시민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용인갑에 지금 출마 선언하신 원내대표도 계시는데 양양자 양양자 원내대표 어제 나오셨었어요. 네, 그분께서는 왜 용인갑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그런 본인이 부분, 처음 일하던 곳, 그죠? 오랫동안. 열심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공천에 따라 전략에 따라 국민들께서 뭐 다르게 보실 수 있다, 언론이 어떻게 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돌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옳지 못하죠. 거대 정당이.
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의 시스템 공천이 순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 7명에 대한 공천 배제가 기다리고 있고 또 반발의 목소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어서 단언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들어갈 분들은 다 들어갔다고 했는데 용인 병의적 고석 변호사 단수 추천된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정숙 의원 비례의원인데 고석 윤 대통령과 사시 동기라는 이야기를 뿌리고 다녀 현직 우수 의원을 경선 없이 원천 배제 이게 시스템 공천이냐 이건 전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서 의원 말씀 어떻게 들으십니까? 서정숙 의원님 같은 경우는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21대 원내로 들어왔을 때부터 아주 강조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30년간 활동을 하시면서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역 출마하신 거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 넘쳐서 아마 2년, 3년 정도 열심히 뛰고 계신 네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찍어내리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저분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이번에 컷오프된 의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다 비례대표입니다. 네. 예, 그것도 참 그러니까 인지도가 그닥 높지 않은 비례대표, 인지도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용산과 가까운 분은 단수공천 이런 식으로 정리가 좀 됐거든요. 제가 처음에 21대 때 국민의힘에 들어갔을 때 시스템 공천 얘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더불어민주당은 그래도 원내에서 의정활동하는 걸 점수로 매긴대요. 출석률도 보고 그럼 우리는 그거라도 하자. 4년 동안 열심히 했던 성적표를 도대체 뭐로 결정하는 거냐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냥 토론으로만 끝나서 너무 아쉽고요. 역시나 그냥 찍어내리기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허은하 대변인께서 좀 동대문 을지역에 네. 애정이 많으셨고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 네. 개혁신당 오시면서 지역구 출마를 하실까 아니면 비례로 가실까 어떤 선택을 하실지도 궁금하고 허은하 대변인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국민들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어떠십니까? 네, 저는 뭐 우선은 당의 전략에 맞춰서 네. 처음에 이제 창준이 활동을 했던 창준 위원장들은 당의 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동대문 을에 대한 그 애정은 저는 뭐 변함은 없고 참 아쉽게 예, 예. 생각합니다. 제가 당협위원장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내정이 됐다가 검사 출신이 와서 찍어내리기로 제가 또 떨어졌었었는데 떨어진 것도 아니죠. 좀 그림이 애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닥부터 그 우리 시민들 만났었는데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의 전략에 맞지 않아서 잠시 떠나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정치, 뭐 저한테 가장 칭찬 많이 해주시는 게 소신이 있다, 의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국민과의 의리를 지키는 그런 정치하고 싶고요. 그래서 할 말 하는 정치 네.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개혁신당이 신당답게 패기 있게 지역구에 후보 많이 내고 네네. 선전하면서 어떤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양향자 원내대표 말고는 아직 지역구 출마 확정한 분은 없거든요. 조응천 의원님하고 이원욱 의원님도 네. 예, 이준석 대표는 뭐 대구 얘기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이 언제쯤 지금 날까요? 이준석 대표가 한 6군데에 네네. 그 지금 여론조사를 돌렸고 그거를 아마 내일 모레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 전략의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내홍을 좀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저희 보시면서 잘할 거다, 기죽지 마라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소신 잃지 않고 원래 생각했던 대로 대한민국 미래 보고 신나게 좀 달려가 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내홍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모습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힘든 일 겪으면서 하지만 원래 목표대로 그리고 약속드렸던 대로 갈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